100%로 상위 노출할 수 있는 방법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을 뿐더러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사기꾼이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100%로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들? 제가 이 상위 노출의 비밀 최초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 노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블로그에는 정말 다양한 탭이 있습니다. 하나의 탭만 있는 게 아니고 스마트 블러, 그리고 블로그 탭, 인기 탭 등등 정말 다양한 탭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상위 노출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지수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지수 높이는 방법, 뭐 지수가 뭐 전문성이 어떠니, 관련성이 어떠니, 신뢰성이 어떠니 이렇게 떠벌떠벌 했겠어요. 강의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넣은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수라는 개념 자체가 잘 쓰면은 상위 노출을 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앞에 강의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수에서는 이 신뢰성 그리고 관련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상위 노출을 결정지어요. 먼저 이 신뢰성과 관련성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성과 관련성,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먼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준최랑 최적풀을 가르는 거는 바로 이 신뢰성입니다. 이 관련성은 상위 노출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면 신뢰성보다 이 관련성이 중요한 게 아니냐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중요하다고 하기보다는 둘 다가 너무너무 중요한 지수인 것입니다. 자, 신뢰성 같은 경우는 최대값이 0.552 데이터랩 기준으로 이 정도고요. 상대평가로 인해서 가중치에 따라 0.688까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화 블로그라면 이 기준 안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관련성 같은 경우는 최적불이라면 보통 14에서 24 안으로 지수가 왔다 갔다 거립니다. 준최적화 같은 경우는 보통 8에서 13 정도 왔다 갔다 거리고요. 신뢰성은 0.125에서 0.45 정도까지를 준체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알려드려도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이 두 개 어떤 연관성이 있어 보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뢰성이 최적화 블로그면 이 관련성이 기본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준체 블로그면 관련성이 기본적으로 낮게 나옵니다. 최적화 블로그보다요. 최적불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3에서 14 관련성이 나오고요. 준체 블로그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8점에서 10점 정도의 관련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관련성 지수를 올리는 이 제목을 좁히는 기술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이 최적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지수 플러스 기술을 쓸 경우 약 18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 준체 같은 경우는 이 지수 플러스 기술을 쓰더라도 점수가 13에서 14점 정도입니다. 왜 사람들이 최적화 블로그라고 말하는 줄 알겠죠? 이 관련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위 노출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이 준체 블로그는 14점을 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지수 플러스 기술을 쓰더라도 이 14점 이하로 맴돕니다. 최적화 블로그라면 관련성이 18까지 뛰어버리니까 이 4점 차이나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 세계가 너무 불공평한 거죠. 하지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최상위까지 올라왔을까요? 이 최적화 블로그보다 이런 지식이 더 많기 때문에 수많은 최적화 블로그를 뚫으면서 최상위 블로그까지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식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절대 상심하지 마세요. 자,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은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100% 상위 노출하는 전략 기술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신뢰성은 준체와 최적불을 결정하고 이 최적불과 이 준체는 관련성 지수의 폭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드디어 100% 상위 노출을 시키는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상위 노출을 하려면 알아야 할 개념을 머릿속에 저장했다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술은 무조건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랩 툴즈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해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하기, 당연히 로그인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프로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결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너무 비싼 돈 주고 길게 끊기보다는 가끔씩 하루하루 끊어준 다음에 데이터를 그냥 뽑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비싼 것들은 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저 하나도 받는 거 없어요. 알겠죠? 하지만 이 상위권 블로거 분들은 이 데이터랩 툴즈를 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 블로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면 가끔 사용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일 결제권은 수시로 결제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결제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결제 방법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클릭해주고 구매하기, 이렇게 결제를 해주고요.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문 상세 보기, 여기서 구매 확정을 눌러줘야 돼요. 아니면은 적용이 안 됩니다. 구매 확정 눌러주고, 그리고 주문 번호를 복사해서 여기 주문 번호를 입력하세요 부분에 바로 등록해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이 등록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용권을 끊었다면, 자, 그 다음에 이 많은 기능 중에서 여기 검색 키워드 찾기, 이 기능을 사용해 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100% 상위 노출 시키는 비수를 쓰기 위한 첫 번째 절차, 데이터랩 툴즈에서 검색 키워드 찾기 기능 이용하기. 기능을 찾기 어렵다면 컨트롤 F 누르고 검색 키워드 찾기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자, 사용하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보일 건데요. 이때 어려워 보인다고 멘탈 날라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따라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강의.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만 따라하면 돼요. 먼저 월간 생산량, 그리고 이 월간 검색량, 그리고 생산 주제, 이 세 개만 따라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월간 생산량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요. 키워드를 클릭을 해주고, 내가 만약에 체급이 크지 않는 블로거다 하면 한 월간 생산량을 500에서 1000 정도, 그리고 내가 만약에 최저가 블로그고 뭐 체급이 높다 이러면 뭐 2000에서 3000 정도 이런 식으로 설정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정답이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유연하게 범위를 좁히고 늘려가면서 나한테 맞는 체급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뭐 제가 정해놓은 기준 500에서 1000, 제 블로그는 체급은 크긴 하지만 준최적화 블로그이기 때문에 요 정도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월간 생산량 이렇게 500에서 1000 정도로 검색이 되죠. 보이시죠? 그런데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화살표로 오름차순으로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해라고 했죠? 월간 검색량. 이거도 사실 설정해 주는 게 좋긴 한데, 이 월간 생산량을 설정해 줬기 때문에 검색량은 따로 설정 안 하고 그냥 내림차순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자, 내림차순으로 검색량이 맞춰졌고요. 다음에 생산 주제, 이걸 설정하면 되는데, 당연히 내 카테고리에 맞는 생산 주제를 검색해 줘야겠죠. 만약에 내 카테고리가 여행이다 하면 여행, 그리고 맛집이다 하면 맛집, IT면 IT, 건강이면 건강, 의학이면 의학,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 키워드를 모르겠다 하면 이 생산 주제 부분을 내리다 보면 내 키워드에 해당되는 주제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건강이지만 여행으로 컨셉을 잡아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행이 포함된 생산 주제에 월간 생산량에 맞게 월간 검색량이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월간 생산량에 맞게 검색량이 내림차순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을 때 이 CSV 저장을 하면 내가 설정해둔 키워드들이 깔끔하게 엑셀로 뽑혀 나옵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데이터랩 툴즈 가끔 가다가 한번 사용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키워드만 뽑아서 쓰면 되는 겁니다.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죠. 그러면 다음으로 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바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섹션을 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진주 남강 유등 축제,
검색을 해보면 맨 위에 인플루언서 콘텐츠가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블럭 이렇게 두 개가 뜹니다. 자, 이렇게 섹션을 보는 이유는 섹션마다 내가 노리는 전략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 스마트 블럭 섹션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니까 그 부분은 일단 배제하고, 이 스마트 블럭이 없는 탭의 상위 노출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블럭이 없는 탭이라 하면 이 블로그 탭이 되겠죠. 이 블로그 탭은 스마트 블럭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탭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 전체로 봤을 때도 스마트 블럭 탭이 적용되지 않은 키워드가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후쿠오카 지하철 요금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 전체 검색인데도 불구하고 스마트 블럭이나 인플루언서 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위 노출 7개짜리 탭은 스마트 블럭이나 인플루언서 탭이 아니고 이전에 사라진 이 뷰 탭과 알고리즘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로그 탭이랑 이 인기글 상위 노출 7개짜리 탭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디 진짜 동일한지 볼까요? 제일 위에 있는 분이 배짱이님, 그 다음에 파란연필님, 그리고 다니고님이잖아요. 자, 배짱이님, 파란연필님, 다니고님, 블로그 탭을 눌렀을 때 전체 탭과 똑같이 뜨죠. 그러니까 이 인기글 7개짜리 알고리즘 탭이랑 이 블로그 탭이랑 알고리즘이 동일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요런 스마트 블럭 탭이 아니고 인플루언서 탭이 아닌 과거의 뷰 탭, 지금의 블로그 탭은 어떻게 100% 상위 노출을 시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 키워드 찾기를 완료했다면 그 다음 타자로 또 하나의 기능을 써야 합니다. 자, 메인 홈페이지에서 이번에는 이 검색 키워드 분석을 사용할 거예요. 두 번째 절차, 상위 노출 비술. 두 번째 절차, 검색 키워드 분석. 첫 번째가 검색 키워드 찾기였고요. 두 번째가 분석입니다. 사용하기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내가 방금 찾은 이 후쿠오카 지하철 요금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에서 붙여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검색 키워드 분석에서 자, 이렇게 후쿠오카 지하철 요금을 검색을 하면 방금 내가 네이버에서 검색한 거랑 똑같은 순서로 지수를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첫 번째 후쿠오카 지하철 노선, 두 번째 지하철 요금. 자, 세 번째 제목 다 기억하셨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자, 일곱 번째까지 똑같이 보여줍니다. 자, 사실 이 8위부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다시피 7위까지가 상위 노출이기 때문에 이 7위 안에만 들면 상위 노출이 된 겁니다. 근데 뭐 8위 되면은 상위 노출이 아니니까 상위 노출 비법이라고 볼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왜 이 키워드 분석을 사용해야 하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아챘을 텐데 이 지수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이전에 제가 왜 상위 노출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줬는지 알겠죠? 신뢰성에 비례해서 관련성이 높아집니다. 자, 보이는 것처럼 신뢰성과 관련성이 거의 많이 비례되어 있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위 노출은 관련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관련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상위 노출이 결정되어집니다. 제가 왜 관련성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한지 이제 알겠죠? 그리고 이 최신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관련성도 어느 정도 비례하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이 0.59 점수면은 최적화 블로그라고 했잖아요. 원래 최적화 블로그라면 평균값이 13에서 14인데 최신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관련성도 같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적화 블로그가 이 꼭대기에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절대 못 뚫는 건 아닙니다. 이 최신성이 낮아지면서 관련성도 어느 정도 비례해서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신뢰성이 0.3 준체인데도 불구하고 최신성이 높으니까 여기 최적화 블로그랑 거의 비슷하죠. 자, 이런 개념으로 내가 글을 썼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상위 노출 시킬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사실 이거
그 누구도 그리고 어디에서도 풀지 않은 정보인데 이것만 가지고 가셔도 여러분들 강의값 그냥 뽕 뽑아 가시는 겁니다. 신뢰성, 관련성, 그리고 최신성, 이 지수들의 연관 관계 0.5, 거의 최적화 블로그인데 최신성이 떨어지니까 관련성이 7점까지 떨어졌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적화 블로그인데 최신성이 떨어지니까 관련성도 어마무시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를 봤다면 내 블로그 체급을 알아야 내가 어디쯤에 위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자, 두 번째 검색 키워드 분석 같은 경우는 이 신뢰성과 관련성 그리고 최신성의 비율을 본다. 그리고 이 전문성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점수가 거의 비등비등할 때 이 전문성이 높은 블로거에게 상위 노출 경쟁에서 우위를 준다. 즉 가중치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하는 게 이 두 번째 절차에서는 이 최신성과 관련성 그리고 신뢰성의 연관 관계입니다. 이 기술을 쓰려면 지수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내 블로그 체급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 여기까지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절차까지 실행을 했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차도 실행해 주어야겠죠. 세 번째 절차를 할 때는 여기서 그냥 뒤로 가는 게 아니고 데이터랩 툴즈를 옆에 한 번 더 켜줍니다. 이렇게 반반 갈라서 보는 게 편하거든요. 여기 데이터랩 툴즈를 한 개 더 켜서 창작자 채널 분석에 들어가 줍니다. 창작자 채널 분석이요. 클릭을 해주고, 자, 이 창작자 채널 분석은 내 블로그의 체급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보기 쉽게 위치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내 블로그에 들어가서 주소를 그대로 붙여 넣어 주기만 하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 채널을 넣으면 내 채널의 지수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체급이라고 하는데, 앞서 설명했듯이 저는 이 신뢰성 지수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기술을 썼고 제목을 좁혀서 관련성까지 올려서 항상 글을 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지수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수를 올리는 기술을 안 쓴다면 요 정도 체급이 나와요. 이거는 제목도 길게 해서 관련성도 낮게 나오죠. 자, 이렇게 제 체급을 알았다면 내 체급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파악해 줘야 합니다. 내가 제목을 좁혀서 관련성을 높인 상태에서 진입한다면 최상단에 위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준최적화 블로그임에도 이 최적화 블로그를 현재 이길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글을 작성해야겠죠. 지금 바로 제가 즉시 글을 작성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테고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낮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성을 높여서 상위 노출시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글을 깔끔하게 작성해 봤습니다. 후쿠오카 지하철 요금, 공항, 시내 이런 키워드를 잡아서 관련성을 높여줬고요. 그리고 공백 제외 700자 이상 간단하게 작성해 봤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1000자 넘게 썼죠. 이렇게 보이시죠? 1000자 넘게 썼어요. 근데 저는 700자밖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700자 이상이면 상위 노출되는데 문제가 없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 제목에 있는 내용만 요약되어 들어가 있는 포스팅 글이 정말로 상위 노출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킬도 써야겠죠. 자, 이렇게 아이패드로 스크랩도 뜨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랩 떴고요. 바로 공개 전환으로 바꿔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반영 시간이 지난 후에 어디까지 상위 노출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루가 지나야겠죠? 자, 여러분,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보통 대부분의 반영이 끝나기 때문에 충분히 순위권을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정말로 1등을 먹었을까요? 자, 한번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후쿠오카 지하철 요금을 노렸었죠. 검색. 짜자잔, 1등을 못 먹었죠. 그러면 몇 위일까요? 6등에 있습니다. 지금 6위에 있어요. 상위 노출 되긴 했으나 처음에 저희가 예상했던 1위를 먹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분명히 창작자 채널 분석에서 검색을 했을 때는 제목을 좁혀서 관련성을 높여줬습니다. 그렇죠? 이 신뢰성 높이기로 높여준 상태예요. 그런데 이 관련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뢰성만 반영되어 있고 관련성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관련성이 나오지 않아서 이 1등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관련성이 반영이 안 됐을까요? 창작자 채널 분석에서는 분명히 13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13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왜 8이 나왔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키워드마다 상위 노출시키는 방법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게 이 후쿠오카 지하철 요금이란 키워드랑 이 모든 거를 붙인 후쿠오카 지하철 요금이란 키워드가 상위 노출 결과값이 다릅니다. 띄어쓰기만 조정했을 뿐인데 재포승의 관련성이 높아져 있죠.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제목 키워드에 따라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제목과 서론, 본론, 결론을 작성해 줘야 돼요. 즉 내가 잡는 키워드마다 이 관련성 높이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꽤 복잡하죠? 그러면 이 창작자 채널 분석은 뭐냐? 이 창작자 채널 분석의 지수는 그냥 이 블로그 포스팅 자체의 지수를 나타내 주는 거지. 상위 노출, 여기서 지수가 높다고 내가 잡은 모든 키워드에서 이 지수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후쿠오카 지하철 요금이란 키워드의 관련성과 여기 관련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100% 상위 노출시키는 방법이 아니지 않냐? 아니 7위까지 상위 노출이긴 해. 그런데 우리가 고작 이걸로 퍼센트 상위 노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사짜 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글을 잘 써야 돼요. 글을. 이 키워드에 적합한 글을 작성해야 관련성이 올라갑니다. 바로 숨겨왔던 네 번째 데이터랩 툴즈를 키시고요. 창작자 콘텐츠 초안 작성, 이 네 번째 기능을 이용해 주어야 100% 상위 노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창작자 콘텐츠 초안 작성 보이시죠? 사용하기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노출시킬 키워드 후쿠오카 띄우고 지하철 띄우고 요금, 이 키워드를 노출시키고 싶어서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그 후에 이 제목을 써줘야 하는데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후쿠오카 지하철 요금 쉽게 알아보자. 그리고 두 번째, 후쿠오카 지하철 요금 알아보자. 세 번째, 후쿠오카 지하철 노선도 요금. 이렇게 세 개를 작성해 주세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제목에 세 개를 설정해서 지수 예측을 누르니까 밑에 이렇게 지수가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잡으려면 이 세 개 중에서 요 두 번째랑 첫 번째 이 제목을 지어야 점수가 높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 세 번째 키워드를 잡으면 지수가 비교적 떨어져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서론, 본론, 결론도 똑같이 작성해 준 다음에 지수 예측을 눌러주면 내가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여기서 초안을 작성해 줍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서론은 후쿠오카 지하철은 후쿠오카 시내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관광객과 현지 주민들에게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이렇게 서론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후쿠오카 지하철은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라고 할게요. 후쿠오카 지하철은 시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필수적으로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본문도 작성해 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세 개를 작성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귀찮다 하면은 챗GPT에 물어봐주면 너무 간단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챗GPT에 여기 제가 컨택한 이 제목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 3개씩 50자 이하로 작성해줘. 이렇게 질문해주면 돼요. 너무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주면 돼요. 자, 이것도 이렇게 그냥 넣어줄게요.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교통카드 패스트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다 작성했다면 지수 예측을 클릭해 줍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깔끔하게 정리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높은 점수들로만 초안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간단합니다. 바로 초안 작성 눌러도 되지만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맨 위쪽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그냥 지워주면 됩니다. 자, 가장 높은 점수를
맨 위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지워줘요.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점수를 위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지워줍니다. 자, 정리했다면 바로 초안 작성 클릭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초안 작성을 누르면 서론, 본론, 결론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데, 사실 이 글자 수로 내가 살을 덧붙여서 작성해주면 쉽게 작성할 수 있지만, 더 쉽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챗GPT를 활용해주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챗GPT 활용해 줄게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너무 쉽습니다. 여기 있는 글들을 자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놨다면 800글자 이상의 글로 보완해서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만 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이 그대로 녹아든 새로운 글로 재탄생시켜 줍니다. 자, 그럼 저는 이 글을 그대로 작성하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챗GPT가 만능이 아니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하면서 작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블로그 특유의 말투가 있다면 이런 딱딱한 말투들은 임의로 바꿔주면서 살을 덧붙여서 작성해주면 돼요. 그대로 작성해서 다시 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선택한 점수가 가장 높은 제목을 그대로 이렇게 제목으로 넣어준 후에 이 챗GPT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재구성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챗GPT가 정리해준 내용을 자연스럽게 블로그 형식으로 만들어서 글을 하나 작성해 봤습니다. 데이터랩 툴즈에서 가장 높은 점수들로 초안을 만들어서 챗GPT를 통해서 포스팅 하나를 깔끔하게 만들어냈어요. 과연 상위 노출이 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후 발행으로 자, 신뢰성은 스크랩 하나만으로 높여준 상태고요. 바로 전체 공개로 바꿔준 후 결과값을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공개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1차 반영, 2차 반영까지 기다려주기만 하면 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차 반영이 끝났습니다. 과연 지수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그 전에 제가 처음에 포스팅을 작성할 때 제목이 후쿠오카 지하철 요금 쉽게 알아보자였는데, 후쿠오카 지하철 요금 간단하게 정리가 더 지수가 높게 나와서 제가 발행을 한 후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후쿠오카 지하철 요금 간단하게 정리로 제가 제목을 바꿔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는 꿀팁이 한 가지가 뭐냐면 1차 반영 전에 제목을 수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제목을 잘못 작성해서 발행을 했다, 그러면 즉시 제목을 수정해도 크게 영향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수정하세요. 자, 1차 반영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짜자잔, 이렇게 지금 후쿠오카 지하철 요금 간단하게 정리라는 글이 3위로 등록되었습니다. 1위까지 못 갔더라도 아까 이 지수 예측을 사용해서 글을 작성했을 때와 아닐 때를 비교해 보면 관련성이 확연히 차이가 나죠. 1차 반영인데 이 정도 관련성이면은 모든 반영이 끝났을 때 1위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제외하더라도 3위 정도면은 충분히 상위 노출이라고 얘기를 할 만하죠. 이런 식으로 내가 제목과 글을 연관성 있게 작성을 하면서 관련성을 계속해서 끌어올려 주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글쓰기 실력도 늘어나고 그와 더불어서 이 관련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상위 노출 확률이 점점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반영까지 일단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반영까지 끝났습니다. 과연 몇 등일까요? 여러분들도 다들 궁금하시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아니고요, 2등입니다. 2등까지 올라왔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결과물 아닌가요, 여러분들? 1위를 쟁탈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오차 범위 안에서 상위 노출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신뢰성이 너무 높아서 너무 최적화라서 뚫기가 굉장히 힘든 분이긴 하죠. 요 밑에 깔려있는 최적화 분들은 최신성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관련성이 같이 떨어지면서 제칠 수 있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글을 너무 잘 썼고 관련성도 너무 높게 나왔고 최신성도 그렇게 낮지 않아서 제가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최적화 블로그였다면은 제 예상이지만 아마 뚫었을 거예요. 준최적화 블로그라서 요 정도가 한계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면서 여러 가지 지수를 응용해서 어느 정도쯤에 내 포스팅이 상위 노출될 것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이 개념을 알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도움이 될 거예요.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은 내용입니다. 글쓰기와 제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관련성 지수가 높거나 낮게 나오기 때문에 퍼센트란 개념은 절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차 범위 안에서 상위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특히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포스팅 하나당 돈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도 찾을 수가 있겠죠. 내 블로그 체급에 맞는 키워드들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알았으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 누구보다 블로그 지수 개념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결국 이 준최적화 블로그로 글을 잘 쓴 최적화 블로그는 이길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1위 자리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곳에 오차범위 1순위죠. 안착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 블로그에 적용한다면 정말 효율적으로 키워드를 찾을 수 있고 글쓰기 실력이 일취월장할 거라고 장담합니다.